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1949년 2월 초였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성북동에 있는 번듯한 양옥집에 들어가더니 한 노인을 끌고 나옵니다. 힘없이 막 끌려가는 사람 보니까 백발의 79살 노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약해 보였죠. 그녀를 끌어낸 사람들은 바로 광복 직후에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친일파들을 잡아내서 처벌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히 만든 반민특위 단체였습니다. 그렇다면 노파는요? 그녀의 이름은 배정자. 1870년 2월 23일 김해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본명은 배분남이었죠. 그녀의 아버지는 김해 밀양부 관아에서 아전을 지냈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이었고요. 그 덕에 배정자는 별다른 부족함 없이 어릴 때부터 자라납니다. 하지만 1873년 이때 흥선대원군이 밀려나고 민씨 정권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이때 집안이 산산조각나고 말았죠. 대원군 편에서 아버지가 지지를 하고 민씨 정권을 반대하다가 역적으로 몰리면서 숙청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4살이었죠. 이후 이 배씨 집안은 노비가 됐어요. 재산 다 뺏기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멸시와 냉대 속에서 겨우 살아가게 되는데요. 게다가 어머니는 충격으로 눈까지 멀게 돼요. 이때부터 배정자는 자신의 집안을 망가뜨린 그 민씨 집안에 대한 분노와 함께 조선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녀는 밀양의 작은 마을에서 관아의 기생으로 생활하게 되죠. 하지만 어린 나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고요. 결국 참다 못해 여길 탈출해요. 배정자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고 양산에 있는 통도사에 숨어서 지내다가 12세가 됐던 1882년 출가를 해서 여승이 되기로 합니다. 이후 통도사에서 우담이라는 승명으로 꽤 오랜 시간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죠. 하지만 3년 뒤 결국 역적의 딸이라는 게 들통이 나서 또다시 쫓기는 신세가 됐고요. 도망을 다니면서 이곳저곳 떠돌던 참에 꽤 운이 좋게 아버지의 옛 친구이자 그 당시에 동네 부사, 그러니까 현재로 치면 부산의 구청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하고 있던 정병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정병하가 배정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조선에서는 살아가기 힘들다. 일본으로 망명해라. 라고 권고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인이던 일본인 무역상 이면서 밀정이던 마츠오에게 부탁을 해서 결국 배정자는 15살이 되던 1885년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실 그녀가 일본에 가기 1년 전쯤인 1884년에 이 조선이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실패했죠. 그러면서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많은 이 개화파 학자들이 일본으로 몸을 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쯤 돼서 일본에 도착을 했더니 배정자는 개화파를 이끌었던 김옥균과 어울리게 되었고요. 이게 그녀의 인생을 크게 뒤바꿔 놓죠. 김옥균은 배정자의 기질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주게 되는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바로 일본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와 배정자를 만나게 해준 거였어요. 이게 1887년입니다. 배정자가 17살이 되던 해였죠. 이토 히로부미는요, 배정자의 뛰어난 미모 그리고 총명함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를 자신의 양녀로 거둬들여요. 이름도 새로 지어줬는데 다야마 사다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배정자라는 이름 역시 이토가 지어준 그 다야마 사다코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자, 일본 최고 권력자의 양녀가 됐죠. 그리고 나서는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승마, 수영, 사격의 변장술, 대화법까지 정말 간첩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들을 교육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동양의 패권을 거머쥐어야 이 동아시아의 평화가 온다라는 침략 사상을 끊임없이 그녀에게 주입합니다. 세뇌됐던 거죠. 고도의 스파이 훈련, 세뇌까지.
이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돼요. 그리고 1894년에 24살이 된 배정자가 드디어 일본의 첩보원으로서 조선에 처음으로 파견됩니다. 사다코, 그녀는 일본어 통역사라는 명문으로 그 신분을 숨긴 채 고종에게 접근했어요. 근데 고종에게는 이 미모도 뛰어났고 애교도 있었다고 하고 또 예절까지 몸에 잘 배어있는 이 여성이 굉장히 지성미를 갖춘 좀 신세계 여성처럼 보였죠. 그동안은 그 조선 궁 안에 있는 여성들만 보다가 너무도 새로웠기 때문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배정자에게 매료된 건 고종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화려한 화술을 가지고 조선의 대신들과 또 군대의 지휘관 같은 핵심 인물들한테 접근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빼내갔죠. 그리고 그 정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이 스파이 활동은 계속됐는데 그 당시에 일본과 러시아는요,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던 상황이었어요. 1905년에 러일 전쟁이 벌어졌죠. 그리고 고종은 이 친러파들의 뜻에 따라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의 이제 블라디보스톡 연해주로 은밀히 이주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고종이 배정자를 불러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계획을 술술 다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배정자는 이걸 듣고 바로 일본에 이걸 전달했고요. 그렇게 고종의 청거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배정자가 정말 최고의 위상으로 떠오르는 듯 했지만 그녀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고종과 이토 히로부미 사이에서 은밀히 친서를 전달해 왔었다고 해요. 그 왜 그랬냐면 고종이 워낙 러일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싸움 중에서 누가 이길지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런 와중에 일본과의 관계를 좀 우호적으로 만들고 싶어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밀서가 왔다 갔다 했고 그러다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한테 전달한 내용이 뭐였냐? 조선이 러시아한테 계속 협력하면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너넨 감수해야 돼 라는 약간 경고성 협박이 도착합니다. 한 나라의 왕한테요. 자, 이후에 이 내용이 밝혀지면서 아니 그럼 이거 누가 전달했어? 보니까 배정자. 그러니까 내각에서는 이게 황제에 대한 능욕 아니냐, 그래서 배정자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간언이 올라옵니다. 이걸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배정자는 부산 앞바다에 있는 절영도로 3년간 귀양 신세를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유배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러자 이토 히로부미가 당당하게 내 양녀다, 내 딸이다, 배정자를 사면해라 라고 요청했고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이후에는 조선과 일본이 을사늑약을 맺었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부인을 합니다. 최고 권력을 등에 업은 거예요. 그러면서 양녀 배정자는 일생 최대의 절정기를 누리게 돼요. 근데 사실 이때 이토 히로부미와 배정자의 관계에 대한 많은 소문이 있었는데요. 양녀가 아니라더라, 애첩이라더라 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그에게 총애를 받았고 막강한 권력자가 됩니다. 정말 기세가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그런 배정자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909년 자신의 정신적 지주였던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당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걸 들은 배정자는 며칠간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슬퍼했고요. 이때부터 조선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졌다고 전해지죠. 그렇게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후에도 배정자는 스파이 행각을 멈추지 않았어요. 1920년에는 만주 하얼빈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직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만주 지역에 있던 독립군한테 접근을 해서 중요한 정보를 빼오고 이걸 또 일본에 넘겼죠. 1919년에 조선의 여성 독립운동가 하란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북경에서 의문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배정자의 짓이라는 설이 전해지고 있을 정도예요.
또 약간 여담인데요. 배정자가 임무를 수행할 때 암호명이 있었어요. 그 암호명이 흑치마. 그래서 지금까지도 배정자 하면 흑치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죠. 자, 그러던 중에 그녀의 밀정 행각을 눈치챈 독립투사 쪽에서 처단해야 된다 하고 처단 1호로 그녀를 지목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암살 위협이 계속되니까 하면서 1927년 57세의 나이로 스파이에서 밀정에서 은퇴하시게 되죠. 그런데 일본이 당시 우리를 아직 점령하고 있을 때잖아요. 총독부에서는 대단하다면서 공로를 인정해야 된다 하면서 600평에 달하는 토지와 봉급을 지급했고 그녀가 남은 평생 편안한 삶을 살도록 지원해줍니다. 그렇게 은퇴하고 나서 10년 넘게 조용히 지냈어요. 그랬던 그녀가 다시 한번 추악한 반역 행위를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정말 기가 막힌데요.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죠. 그리고 일본이 조선에서 여성들을 착출해서 위안소라는 곳에 보내는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거기에 업무를 도왔던 겁니다. 그 당시 배정자의 나이가 70세예요. 조선에 있던 여성들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주는 그러니까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대가로 일본군에게 상당한 금품을 하사받습니다. 배정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조국 일본의 장정들이 고생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조선의 여성들을 모아서 위안부 노릇할 것을 내가 강요해야 했다. 같은 여성으로서 또 같은 조선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평생 자신을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1945년 광복이 됐죠. 배정자는 자취를 감췄어요. 붙잡힐 게 두려웠겠죠. 그래서 야산에서 숨어지겠다고 하는데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고 1949년 반민특위단체가 구성이 되면서 배정자도 구속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친일파 여성으로 구속된 여성이 총 6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배정자는 이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밀정이다 라고 평가가 되면서 제일 먼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피엔딩이 됐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혼란한 상황 속에 정치적인 이유로 반민특위가 해산이 됐죠. 그리고 너무도 허무하게도 배정자는 유유히 추록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별 탈 없는 삶을 살다가 1951년 2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때 82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배정자라는 이름이 많은 분들에게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녀의 삶은 영화로도 책으로도 조명된 적이 있습니다. 또 영화 각시탈의 최홍주 그리고 영화 가비의 사다코 이 캐릭터가 그녀를 모티브로 했을 만큼 정말 친일파 스파이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으로 불릴 수 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요. 이런 스파이 활동이 사실 배정자 본인이 좀 부풀린 게 과장한 게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언급했던 사건들의 연도가 정확히 맞지 않고 또 고종호한테 그렇게 총애를 받아서 제 집 드나들듯 궁을 드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실록에는 한 줄도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라고 했는데 그 증거, 어떤 서류적인 증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게 없다라는 점에서 어쩌면 자기는 그냥 일반 친일파가 아닌 대단한 친일파로서 자신을 포장하고 싶어서 과장했다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배정자가 그 저령도로 유배를 당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쪽이 이제 일본하고 굉장히 교육이 활발한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친일 성향이 강한 배정자를 보낸 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좀 그럴듯하죠. 이제는 배정자가 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그녀 입으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그녀의 이름 석자 배정자는 친일파 99인 그리고 실록 친일파 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담인데요.
악명 높은 친일 행각만큼이나 남성 편력 역시 대단했다고 해요. 3번의 결혼과 이혼, 그때 당시에는 흔한 일이 아니었겠죠. 이후에도 7명의 남성과 동거를 하면서 끊임없이 연문을 뿌리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상당히 주목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스파이 활동의 일환이기도 했지만 51세에는 시베리아에서 마적단의 두목과 동거를 했고, 또 55살 때는 30살 연하인 25살 일본인 경찰과 동거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배정자, 참 많은 별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망한 꽃이라는 뜻의 요화 배정자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 세계적인 여성 스파이의 이름을 따서 조선의 마타하리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게다가 여자 이완용이라는 것도 붙습니다. 배정자한테 지켜야 될 윤리나 규범 따윈 없었죠. 그저 배신과 배반, 그리고 나만 편하게 살아남으면 돼라는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삶은 아닐까요? 마지막까지도 친일에 대해서 당당했던 그녀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40년대 조선, 당시 12살 소년이던 덕종이는 어느 날 면사무소 공무원이 건네준 쪽지를 받게 됩니다. 너무 어려서 그게 뭘 의미하는진 몰랐죠. 그런데 이때 공무원이 말해요. 얘야,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일본 공장에 가면 편하게 일하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식민지 지배 당시 친일파가 아니고선 그 누구도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덕종이네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아이는 일본에 가서 돈도 벌고 또 그걸로 가족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설레어 했는데요. 얼마 후 마을에서 모인 사람은 총 30여 명. 그중엔 덕종이 또래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후 소녀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렇게 덕종이가 도착한 곳은 탄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소중한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지정된 지구의 보물과도 같은 곳이죠. 그런데 지난 7월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되었다는 소식. 어떤 분들께는 사도광산이란 명칭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토리를 통해 사도광산이 얼마나 뼈아픈 우리의 역사를 품고 있는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중서부 니카타현 항구에서 배를 타고 2시간 반 달려가면 나오는 사도섬. 여기는 1600년대에 금맥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0년대 후반까지 아주 활발하게 금강산업이 이루어지던 곳이죠. 이 사도섬의 상징과도 같은 V자형 봉우리 또한 광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생긴 독특한 형태입니다. 일본은요, 이 사도광산에서 지난 400여 년간 이루어진 수공업으로 진행한 채굴 역사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걸 기반으로 세계유산에도 등재한 거고요. 하지만 과연 그게 오로지 자국민들 손으로 이뤄낸 자랑스러운 일본의 산업이자 역사일까요? 이곳은 납치, 감금, 폭행까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전쟁 범죄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때는 1930년대. 당시 일본은요,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국가의 모든 자원과 인력 다 쏟아부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보다 더 많은 자원이 필요했고, 그건 광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노동자의 수는 턱없이 모자라요. 건장한 남성들은 이미 전쟁터로 다 나갔으니까요. 이때 일본이 떠올린 방법이 바로 강제징용입니다. 1938년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합니다. 일본을 위해 식민지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었어요. 여기엔 인적 자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서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말이 계속 바뀌더니 나중에는 아예 이 징용 자체가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 제도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당시 일본의 식민 지배에 있던 조선인들입니다. 일본은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우선 조선에 있는 각 지역 직업 소개소를 국영으로 전환을 했고 거기에서 일본에 가서 일을 하시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사람들을 꼬드겼죠. 근데 이걸론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아예 지역 단위로 동원 인원을 할당해요. 무슨 말이냐면 각 지역마다 반드시 몇 명의 사람들을 끌고 오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기엔 경찰까지 합세했어요. 경찰이 징용장을 들고서 농촌으로 어촌으로 그야말로 인간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눈앞에서 내 가족, 내 친구가 경찰에 잡혀가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때 만약 일본 경찰의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요? 폭행은 물론이고 보복성으로 가족들한테 나오던 식료품 배급이 끊깁니다. 또 이들이 징용 기피자다라고 분류가 되면서 형무소에 수감되고 고문을 당하고 끔찍하죠. 게다가 이 대상에는요,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동원된 이들은 일본에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됐습니다. 먼저 광산이나 노동에 투입되는 노무동원, 그리고 전쟁에 투입되는 병력동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위안부 성동원까지. 근데 현재 일본은요, 이에 대한 공식 기록을 모두 불태우고 빼돌려 없애버렸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어요. 그나마 한국 정부가 추산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숫자는 적어도 200만 명 정도입니다. 가장 최소한으로요. 그 당시 조선인 인구가 2,600만 명이었으니까 계산해보면 13명 중에 1명꼴로 강제동원이 된 셈입니다. 두 집 걸러 한 집에서 가족 누군가가 끌려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끌려간 이들은 그럼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광산으로 투입된 그 노무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끔찍한 기억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기록을 통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2살의 소년 덕종이가 그 공무원에게서 받은 쪽지는 징용장이었습니다. 아이한테 일본 공장에 가서 일하면 편하게 살고 돈도 많이 번다 했었죠. 그래서 다양한 나이대의 마을 청년들 30여 명이 집결을 했고요. 배를 타고 일본에 있는 탄광으로 끌려갑니다. 그날부터 덕종이는 다른 2명의 조선인 소년들과 함께 무거운 광석을 옮기는 일을 했어요. 이게 겨우 12살 된 아이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삶이었죠. 종종 이 힘든 노역을 견디다 못해서 탈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붙잡혀왔고 죽도록 매맞는 모습을 모두가 눈앞에서 고스란히 목격해요. 그 겁에 질린 소녀는 차마 탈출? 꿈꿀 수조차 없었습니다. 광산 노동의 일과를 좀 살펴보면 새벽 6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이어집니다. 하루 적게는 10시간, 많게는 16시간까지도 그 땅속 깊은 지하에서 계속 석탄을 캐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하루에 채워야 할 작업 할당량이 있었는데요. 이걸 지키지 못할 경우 연속으로 너는 오늘 쉬지 못해 30시간 내리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둡고 숨막히는 탄광에서 정말 처참하기 그지없는 환경이었죠. 특히나 여러분, 탄광의 경우에는 가스 중독이나 폭발 사고, 또 낙석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기피 구역은 하층민 취급을 받던 조선인들에게 더 많이 배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사고, 사망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그렇다면 사도광산처럼 탄광이 아닌 금광은 상황이 좀 달랐을까요? 아니요. 석탄이 아닌 금속을 캐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끊임없는 강제노동은 변함이 없었죠. 당시 일본은 전쟁 물자를 확보하려고 이 사도섬에다가 최소 1,500명 정도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강원, 경기 등지에서 조선인들을 다 모아서 강제로 배를 태워 보냈죠. 그렇게 낯선 섬에 온 조선인들은 더욱더 낯선 광부 일을 해야 했는데요. 물론 여러분, 이때 이 사도 광산에 일하러 온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급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주로 안전한 외부 시설에서 일을 했고요. 또 더 낮은 계급으로 분류되는 조선인들은 암석을 막뚫어야 하는 위험한 갱내 작업에 투입되었죠. 심지어 광산으로 가는 출근길 자체도 험난했습니다. 징용자들은 매일 1시간 30분씩 산길을 등반해서 작업장에 갑니다. 이게 그나마 여름은 괜찮아요.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겨울이 되면 출근길은 지옥이었습니다. 또 지하 광석 채굴 현장에서 매일 낙반 사고가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폐에 먼지가 쌓이는 진폐증에 걸렸고요. 그럼 치료는 해주냐? 그럴 리가요. 조선인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식민지에서 데려온 하층민일 뿐이에요. 근데 뭘 치료까지 해주겠어요. 병에 걸린 조선인들은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허망하게 죽어야 했냐면요. 심지어 채굴 과정에서 폭파한다! 하고 일본말로 말할 거 아니에요. 이 단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근처에 있다가 죽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자, 또 힘이 약하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너 이 새끼 왜 일 안 하냐? 이러면서 마구잡이로 폭행했고요. 밥은 제대로 주냐고요? 그럴 리 없죠. 식사 부지락이 그지없습니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이 사도 금광의 경우 하루 2번 도시락을 배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양이 터무니없이 적었어요. 그걸 어디서 잘 보여주냐면 거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변을 일주일에 1번 정도밖에 보지 못했대요. 그만큼 들어가는 음식량이 적었던 거죠. 근데 그나마도 혹여나 몸이 다치거나 병이 들면 일을 못한다 라는 이유로 음식 배급을 끊어버립니다. 그대로 조선인들이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겁니다. 사람의 존엄성? 전혀 없었고요. 인간이 아닌 말 그대로 노예로 본 거죠. 실제로 당시 사도금광 관리자가 작성해둔 일지를 보면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상상 이상으로 낮은 지능, 반도인 특유의 교활성, 조선인은 고삐를 느슨하게 관리해선 안 된다. 아니 우리가 말이나 소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요. 조선인에 대한 모욕과 차별이 정말 숨쉬듯 당연하게 벌어진 겁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82살의 김광선 씨는 사도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인 고 김종원 씨가 1940년 사도광산에 강제징용되었는데요. 아내를 포함해서 가족 전체가 이 사도섬 가족 기숙사에 살게 되면서 여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온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었냐? 노동자를 생각한 일본의 배려였느냐?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조선인이 여기에 가족까지 함께 있으면 쉽게 도망치지 못해요. 그래서 되도록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권장했다고 하는데요. 악질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대와 차별을 견디다 못해 도주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조선인들은 즉각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해요. 지명수배 문서에 도주한 사람들의 일본신 이름과 본적, 인상착의가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도섬의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폐쇄된 섬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쳐봤자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다시 끌려와서 죽지 않을 만큼 맞거나 감금당한 채 굶어 죽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도섬은 그야말로 절대 달아날 수 없는 생지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고요? 그럼요.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졌을까요? 극한의 노동 환경을 버티고 생존한 사람들. 그 와중에 조선인들이 받은 급여는요, 일본인들이 받은 급여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심지어 현금을 주면 도망칠 수도 있으니까 강제 저축이라는 명목으로 적립해뒀다고 해요. 근데 그게 2024년 현재까지도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죠. 일부에게는
내가 이 돈을 조선에 있는 가족들에게 붙여줄 거다 라고 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임금을 받는 건 고사하고 식민지 지배하에 이 조선 사람들은 그냥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면서 매일을 견뎠습니다. 자, 근데 그러던 중 꿈에 그리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1945년 드디어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거예요. 사도광산에서 살아남은 조선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하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는 냉담합니다. 데려올 때는 계획적으로 배를 태워서 데려왔지만 집에 돌아가는 귀환은 너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일본에는 당시에 너무나 많은 조선인들이 끌려와 있어서 배를 띄운다 해도 이걸 한꺼번에 수용하긴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자력으로 민간 소형 선박을 구해서 귀국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소형 선박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사고에 취약하죠.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과거 토요미스테리에서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징용됐던 조선인들이 광복을 맞이해서 너무 벅찬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 오르게 되는데 그러다 고국을 코앞에 두고 배가 침몰하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된 너무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 배는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어요.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고향으로의 귀환, 그게 끝내 좌절된 이들의 한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나마 운이 좋아 살아 돌아와도 강제징용에서 워낙 고되게 일을 했잖아요. 또 거기에 후유증도 있고요. 결국 이들은 가족 앞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실제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에서도 그 아픈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 강제징용에서 일본에서 살아 돌아온 아버지가 항상 배를 잡고 병석에 누워 계셨대요. 결국 아버지는 45의 젊은 나이에 위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이런 피 맺힌 한이 서려 있는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사도광산입니다. 과연 이곳이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에는 나치 독일이 세운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쟁에 대한 뼈아픈 과거를 되새기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사도광산은 달라요. 일본의 그 전통적인 채굴 기술을 기리는 장소로 포장된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 그간 강력히 반발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본은 강제징용의 역사는 쏙 빼놓고 그 이전부터 우리는 400여 년간 여기서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채굴을 한 거 아니냐 라면서 논란을 피한 거예요. 그 시기만 한정하면서. 그럼에도 반발이 있었죠. 이때 일본이 한 가지 약속을 내걸게 되는데요. 조선인 동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전시실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 유산 등재 관련해서 위원국에는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끝끝내 사도광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죠. 자, 그럼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결과적으로 절반은 그렇고 절반은 아닙니다. 일단 이 전시실이 사도광산에서 2km 정도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 내에 위치합니다. 총 5군데의 전시 공간이 있는데 그중 1개의 전시실, 그것도 아주 일부의 조선인 노동자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가장 중요한 강제 동원이란 말은 빠져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 일본이 자신들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사도광산의 조선 노동자들이 강제로 동원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니들이 원해서 온 거래요. 그렇게 진실을 가릴 수 있을까요? 실제로 당시 광산을 관리했던 미쓰비시 광업이 일본 정부에 조선인 노동자를 요청한 기록,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걸 승인한 기록이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죄와 인정은커녕 역사 지우기와 왜곡을 하는 꼴이 참담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강제 노역의 역사와 한이 서려 있는 땅이 세계유산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피해자와 후손들에게 가해지는 전쟁 범죄의 연장선상은 아닐까요? 머나먼 타지로 끌려가서 고통받으셨던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